병실의 천장은 너무 하였습니다. 눈을 뜨면 하얀 천장, 감으면 하얀 어둠. 그 사이에서 저는 제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벼워졌는지 생각했습니다. 72의 나이에 뇌졸중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게 맞을 겁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볍게 지나간 편이에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무거웠던 건 병실 안을 가득 채운 침묵이었습니다. 삐하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주었죠. 창밖으로는 5월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봄은 이렇게 밝은데 제가 누운 이 방은 왜 이리 어두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를 그리워하며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죠. 서울 근교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사는 것도, 텅 빈 식탁에 혼자 앉는 것도 이젠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멀어진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야 한다고,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그 당연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에 누웠을 때만 해도 저는 곧 누군가 올 거라 믿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아니면 며느리라도 얼굴을 보일 거라 생각했죠. 핸드폰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화면이 켜질 때마다 기대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오는 건 병원 안내 문자뿐이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바쁜가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간호사의 눈빛이 말해주더군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지만 그 시선 속에는 연민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제 옆 병상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들것에 실려 오자마자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딸로 보이는 사람이 담요를 덮어주고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로 보이는 아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커튼 너머로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체온계가 아니라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왔더군요. 혹시 가족분들 연락은 되세요? 네,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며칠 전에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를 여러 번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혹시 여행 가셨나 봐요? 여행. 그 단어가 제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간호사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행이라니.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그들이 여행을 갔다고요? 유럽이라고 하시던데요. 통화가 안 되는 걸 보니 비행기 타셨나 봐요. 간호사는 미안한 듯 웃으며 나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유럽.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이 모두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색이 마치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된 게. 아들은 언제부터 제 전화를 받지 않게 됐고, 딸은 언제부터 바쁘다는 말만 하게 됐을까요? 문득 떠오른 건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들을 앞에 두고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마주 앉았죠. 그런데 그들은 음식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들여다봤어요. 며느리는 SNS를 보고 있었고 딸은 계속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손주들은 게임에 빠져 있었고 아들만이 간간히 제게 말을 걸었죠. 엄마, 이번에 카드 한도 좀 올려주실 수 있어요? 애들 학원비가 또 올랐거든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아마 그래, 알아서 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통장은 어차피 그들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이 하얀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움이란 건 쌍방향이어야 한다는 걸요. 저는 평생 그들을 도왔지만 정작 제가 필요할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어딘가에서 와인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넷째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조만간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퇴원이라는 말이 반가워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텅 빈 거실, 식어 있는 부엌, 쌓여 있는 신문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정막.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퇴원한대. 언제 와? 짧은 문장이었지만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답장이 올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핸드폰이 울렸고 저는 서둘러 화면을 확인했죠. 엄마 미안해요. 지금 여행 중이라 당분간 못 가요. 퇴원하시면 택시 타고 집 가세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걱정도 그 어떤 온기도 없는 문장.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앞 주차장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안고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원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모든 게 저와는 무관한 풍경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적어도 이런 외로움은 없었어요.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곁에 있어 주었죠.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수요일이었죠. 저는 그날까지 혼자 준비를 했어요. 간호사가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홀로 옷을 갈아입고 홀로 짐을 챙기고 홀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카페에선 사람들이 웃고 있었으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 쌓인 신문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는 걸요. 한 장, 두 장이 아니었어요. 대여섯 장은 좋게 됐습니다. 비닐에 쌓인 채 겹겹이 쌓여 있었고 위쪽 것은 이슬에 젖어 있었죠. 저는 그걸 하나씩 집어들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5월 19일, 20일, 21일, 22일. 제가 입원한 날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일주일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집이 숨을 쉬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죠. 거실 커튼은 꼭 닫혀 있었고 부엌에서는 희미한 쉰내가 났어요. 싱크대에 놓인 컵에는 물때가 말라 있었고 냉장고 소리만이 웅웅거리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제가 입원하던 날 입었던 카디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반쯤 마신 보리차 잔이 있었고 그 옆엔 돋보기와 신문이 펼쳐져 있었죠. 모든 게 일주일 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박물관 같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로 단 한 번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가슴이 답답했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멍하니 바라봤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우편함에서 뭔가 삐져나온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우편함을 열자 편지와 고지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그리고 신용카드 명세서. 신용카드 명세서.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빽빽하게 적힌 사용 내역이 있었죠. 처음 몇 줄은 평소처럼 마트나 약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6월 12일 루이비통 명동점 90만 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루이비통이라니. 저는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명동 자체를 몇 년째 가지 않았죠. 그런데 제 카드로 90만 원이 결제됐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6월 15일 이탈리안 레스토랑 32만 원. 6월 18일 대한항공 좌석 업그레이드 110만 원. 6월 19일 면세점 67만 원.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제가 쓴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날짜들의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천장만 바라보며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 돈으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루이비통 가방을 사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비행기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고 저는 명세서를 손에 쥔 채 부엌 조리대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빨갛게 변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제 카드는 원래 아들 명의로 가족 카드가 나가 있었습니다. 생활비 보태라고 만들어준 거였어요. 딸한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쓰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요? 제가 혼자 누워있는 그 시간에 저는 명세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나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신이 아득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누굴까요? 혹시 아들이나 딸이 돌아온 걸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그들은 아직 비행기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이웃이 서 있었어요.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살았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그저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아, 네. 오늘 퇴원했어요. 그러셨구나. 저 며칠 전에 댁에 택배 왔길래 대신 받아뒀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어디 가셨나 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 그럼 제가 입원해 있던 그때를 말하는 건가요? 가족분들도 안 계시던데 다들 어디 가셨나 했어요. 아, 그냥 좀 바빴나 봐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아드님 가족 다 같이 여행 가던데요. 캐리어 엄청 크게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공항 가시는 것 같던데.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며칠 전 캐리어, 공항. 제가 병원에 누워있던 그때 그들은 짐을 싸고 있었던 거예요. 루이비통 가방을 사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비행기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러고는 저를 그냥 두고 떠났던 거죠. 따님네도 같이 가시던데요.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시더라고요. 부럽던데 유럽 여행이라고 하시던데. 이웃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유럽, 온 가족, 다 같이, 아, 네. 그랬나 봐요. 저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는지 이웃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푹 쉬세요. 택배는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이웃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하얗다기보다는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간호사가 연락했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전화했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냥 여행을 떠났던 거죠.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신용카드 명세서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었죠. 90만 원, 32만 원, 110만 원, 67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아니, 춤이 아니라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죠.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아들이 왔을 때였어요. 엄마, 카드 한도 좀 올려주실 수 있어요? 왜? 지금도 충분하지 않니? 아니, 요즘 애들 학원비랑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그냥 좀 여유 있게 쓰고 싶어서요. 저는 그때 뭐라고 했던가요? 알았어. 알아서 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돈은 어차피 제 자식들 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그래도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그날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거든요. 엄마 건 우리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건 우리 거나 마찬가지. 정말 그럴까요? 제 돈은 정말 그들 거나 마찬가지인 걸까요? 저는 명세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걷어 올리자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밖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으며 세상은 여전히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부서지고 있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치 얼음에 금이 가듯이 소리 없이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딸에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이랬니? 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왜 여행을 갔니? 라고 따져야 할까요?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엄마 미안해요. 그냥 애들 방학이라 예약해둔 거였어요. 그렇게 큰 병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걱정했어요. 나중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미안해요. 변명. 그저 변명뿐일 거예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들이겠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고요함 속에 있고 싶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지고 거실이 어두워졌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춤추고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왔을까? 남편을 위해? 아니요.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어요. 자식들을 위해? 그들은 지금 어디선가 웃고 있겠죠. 제가 없어도, 제가 아파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제 자신은 늘 뒷전이었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그 역할들 속에서 저는 점점 투명해져 갔고 결국 지금처럼 혼자 남았죠.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죠.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서? 슬퍼서? 억울해서?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뭔가였던 것 같아요. 배신감? 상실감? 허무함? 그 모든 게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저는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신용카드 명세서를 다시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하얀 종이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바꿔야겠다고.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저 막연하게 이대로 살 순 없다는 생각만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열쇠공을 불렀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명세서를 보고 또 봤습니다. 이웃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들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 순간과 겹쳐졌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하늘이 회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걸요. 아침 9시 저는 인터넷으로 열쇠공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빨리 올 수 있다는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문의 자물쇠를 바꿔주세요. 현관문만요? 아니요. 현관, 대문, 뒷문, 전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1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거였죠. 법적으로 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집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딸이 필요할 때면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보고 며느리가 이것저것 확인하고 이제 그럴 수 없게 만들 거예요. 열쇠공이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가방에서 연장을 꺼내며 물었어요. 혹시 도난 당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그냥 바꾸고 싶어서요. 가족분들은 새 열쇠 드릴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만 쓸 겁니다. 열쇠공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드릴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쇠가 갈리는 소리, 나사가 풀리는 소리.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뭔가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나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열쇠공이 새 열쇠 세트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예전 열쇠로는 절대 안 열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절대 안 열린다. 이제 아무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 열쇠공이 떠나고 저는 새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이 작은 쇠붙이가 제게 힘을 주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차를 팔기로 했어요. 남편이 남긴 중고 세단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타지 않았거든요. 몇 달에 한 번씩 아들이 빌려가곤 했죠. 엄마, 차 좀 쓸게요. 주말에 애들이랑 나가려고요. 늘 그렇게 말하고 가져갔어요. 돌려줄 땐 기름도 넣지 않고요. 한 번은 범퍼에 긁힌 자국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 정도야. 엄마는 어차피 잘 안 타잖아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화가 났습니다. 제 차를, 제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는 게요. 저는 중고차 매매단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를 보러 와달라고 했죠. 오후 4시쯤 한 남자가 왔어요. 차를 살펴보더니 가격을 불렀습니다. 1,00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 바로 가져가실 수 있나요? 네,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차는 레커에 실려 나갔고 제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즉시 새 계좌로 옮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제 이름으로만 된 계좌였죠. 그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집을 팔 생각은 없었지만 시세를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중개인은 집을 둘러본 뒤 말했어요.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파시면 최소 8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8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새삼 실감났어요. 그리고 문득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건 우리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제 것. 지금 당장은 팔 생각이 없는데 혹시 임대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요즘 이런 단독주택 찾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부동산을 나오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할지, 제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하나씩 정리해야 할 것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유언장. 목요일 오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예약 없이 갔지만 다행히 상담할 수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유언장을 쓰려고요. 상속과 관련된 건가요? 네. 상속인을 바꾸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현재 법정 상속인은 누구신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싶으시다는 건가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그들이 여행을 갔다고, 제 카드로 명품을 사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묘하게 시원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뇌졸중으로 입원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럽 여행을 갔죠.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럼 상속 재산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장학재단이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요.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좋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이제 그들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거예요. 금요일 저녁,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 밥과 함께 먹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뭔가 눈치챈 걸까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우리 내일 모레 들어가요. 여행 정말 좋았어요. 목소리가 들뜬 걸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엄마도 몸 좀 괜찮으세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오빠한테 들었다고요? 그럼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알면서도 여행을 간 거죠. 응, 괜찮아. 다행이다. 그럼 들어가면 인사드리러 갈게요. 선물도 사왔어요.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선물을 사왔다고요? 제 돈으로 산 선물을요? 일요일 오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죠. 실제로는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계속 쳐다봤어요. 오후 3시쯤 대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며느리의 목소리. 어머님 계실까?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 아니, 열려고 하는 소리였죠.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지만 돌아가지 않는 소리. 이상하네. 열쇠가 안 맞는데?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제대로 넣은 거 맞아?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근데 안 돌아가. 뭐지? 다시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아들이 크게 소리쳤어요. 저는 일어나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 모두 선텐이 되어 있었어요. 건강해 보였죠. 행복해 보였고요. 엄마, 왜 문이 안 열려요? 열쇠가 이상한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물쇠를 바꿨어. 예. 왜요? 필요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을 바라봤죠.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 들어가도 돼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예. 이제 이 집은 너희 집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했어.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이거 읽어봐. 봉투를 건네자 아들이 받아들었습니다. 뜯어서 안에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너희는 유럽에 있었구나. 내 카드로 명품을 사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비행기 좌석을 업그레이드 했지. 난 혼자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말이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이미 결정했어. 뭘 결정하셨는데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집은 팔 거야. 그리고 내 돈은 전부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야. 유언장도 이미 고쳤어. 너희는 상속인이 아니야.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손주들마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가족? 가족이면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와야 하는 거 아니니? 가족이면 최소한 전화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희도 사정이. 사정? 유럽 여행 갈 사정은 있었으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였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심각한 줄. 심각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니? 엄마가 혼자 있어도 되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 돈도, 내 집도, 나 자신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이제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들이 손을 뻗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로 걸어갔어요.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었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창밖으로 그들이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캐리어 끄는 소리, 차 문 닫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고요함.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내버려뒀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일주일쯤 지나서 그들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강릉행 버스표를 예매하던 중이었어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바닷가 근처 오두막 사진들을 보고 있었죠. 월세 50만 원, 방 2개에 마당이 딸린 작은 집이었습니다. 사진 속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왔는지요. 문을 여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일주일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니? 목소리를 차갑게 유지했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죠. 아들은 소파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마치 손님을 대하듯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뭐가?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병원에 갔어야 했어요. 전화라도 받았어야 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죠. 하지만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 또 그 단어네요. 가족이라는 게 뭐니? 예. 내가 묻는 거야. 가족이라는 게 뭐냐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너희에게 가족은 편할 때만 가족이더구나.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고 돈이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고. 그게 가족이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루이비통에서 가방을 고르고 있었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아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던 것 같아요. 그건 저희도 몰랐어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해서 괜찮은 거니?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알아? 간호사가 여러 번 연락했다던데. 저희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로밍이 안 돼서. 거짓말하지 마. 요즘 비행기 안에서도 와이파이 되는 거 나도 알아.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작거렸죠.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이제 늦었어.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40대 중년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내가 나한테 한 게 뭐니? 예. 내가 묻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 달라고 할 때, 차 빌려달라고 할 때, 그때만 엄마를 찾았지. 명절에 와서 밥 먹고 갈 때도 정작 나한테 관심 있었니?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외롭진 않은지, 아프진 않은지 물어본 적 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이 넘었어. 그 세월을 나 혼자 견뎠어. 외로웠고 힘들었지. 하지만 참았어. 너희가 각자 가정을 꾸렸으니까. 너희가 행복하면 됐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쓰러졌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때 너희는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고 있었지. 엄마, 이제 됐어. 난 더 이상 너희 엄마 노릇 안 할 거야.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를 내려다봤죠. 돌아가. 엄마, 돌아가라고 했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정말,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래.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후회도 미련도 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틀 뒤 딸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필요 없어. 가져가.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꽃다발을 현관에 내려놓고 들어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엄마, 나도 정말 미안해요.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도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나도 애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요. 나도 너희 둘 키우느라 힘들었어. 하지만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그건 똑같아. 상황은 달라도 본질은 같아. 너희는 나를 버렸어. 내가 필요할 때. 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죠. 엄마,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자주 올게요. 전화도 자주 할게요. 이제 늦었어. 엄마, 가. 그리고 다시 오지 마. 딸은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돌아봤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증했어요. 옷장 속 옷들, 거실 장식품들, 부엌 그릇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이제 필요 없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이 완성됐다고요. 저는 사무실을 찾아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장학재단으로 갑니다. 상속인은 없습니다. 그 문구를 보며 저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부동산에도 연락했습니다. 집을 임대로 내놓겠다고요. 중개인은 기뻐하며 좋은 세입자를 구해주겠다고 했죠. 한 달 뒤부터 월세 250만 원씩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250만 원. 그 돈이면 충분했어요. 강릉 오두막 월세를 내고도 남는 돈이었죠. 제 노후를 위한 돈. 자식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웃던 거실, 아이들을 키우던 안방, 명절마다 북적이던 부엌.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이었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부동산에 맡겼고 문은 스스로 잠겼어요.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죠. 서울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릉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내가 코를 찔렀죠.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마당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책을 책상 위에 놓고
사진 한 장을 창가에 세웠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죠.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젊었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의자에 앉았어요.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잔잔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딸이었죠.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옷자락이 펄럭였죠.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다 냄새, 풀 냄새, 흙 냄새가 섞여 들어왔어요. 이제야 제 이름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걸었어요. 모래를 밟으며 파도를 봤죠.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편했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샀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보며 먹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어느 날 오후 우편물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거였어요. 열어보니 장학재단 설립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단이었죠. 희망 장학재단. 그 이름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재산은 이제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일 거예요.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에게요. 저녁이 됐습니다. 마당에 나가 의자에 앉았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별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제게 연락하려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문은 나만을 위해 열린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어요. 그 빛이 바다를 비추고 마당을 비추고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이 이제 시작됐으니까요.